네, 식사하셨어요? 네, 벌써 오늘이 4주차네요. 달려오는 길마다 올라올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설레이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아시죠? 알고 계시죠? 네, 광주 새순교회가 엄청나게 좋은 교회인지 아시죠? 네, 저도 바울교회 다니면서 난 진짜 복 받은 사람이야를 늘상 생각하고 다녔는데 여기 오니까 여러분들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찬양하시는 모습, 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그냥 느낌이 딱 와요. 제가 여러 교회, 여러 학교를 많이 다니잖아요. 학교도 똑같이 그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가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급식실에 가봐도 얘네들이 진짜 먹고 살찌겠다,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영양사가 애들 뭐 하나를 넣어줘도 하트 모양 넣어주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온갖 것에다가 다 사랑을 담는다는 건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뭔가 지식적으로 담겨 있지 않고 뭔가 잘못해도 사랑이면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이면 되는데 그 사랑의 방법이 조금 더 아이들한테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고 싶은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을 사람이 이 사랑을 받고 행복할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그 전에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사랑을 주고 싶은 사랑을 준 거예요. 7살짜리 아이가 아빠한테 화분을 선물을 받고 너무너무 이 화분에다가 지극정성을 들이는데 매일같이 자기가 먹던 우유를 갖다 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이거 먹고 싶은 거 진짜 참고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 진짜 잘 커야 돼? 이렇게 하고 주고, 그 다음 날은 또 오렌지 주스를 갖다가 이렇게 주고, 그 다음 날은 또 내가 먹던 막 요거트를 갖다가 이렇게 주고 이래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어느 순간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부모들이 주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말이 이제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세대는 조금 덜 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윗세대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래 이런 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받고 싶은 사랑을 주신 게 아니라 줄 수 있는 사랑, 주고 싶은 사랑을 주신 경우들이 참 많아서 그게 도리어 힘이 드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인식이 안 돼요? 어찌? 네, 저보고 시간을 조금 더 끌라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다 하지 못했던 마음의 문을 여는 경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잘 들으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의 생각 속에 이미 패턴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가족 관계 안에서는, 또 부부 안에서는, 부모와 자녀 안에서는 이 어떤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번 갈등하는 상황이 매번 새로운 지점 아니시죠? 매번 똑같은 지점에서 내가 몇 번씩 얘기를 해야 알아들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의 패턴하고 이 사람의 패턴이 지금 서로 맞물려서 누가 이기나 보자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계속 갈등이 끊이지를 않는다는 건 거예요. 그런데 부부간의 갈등은 그런다고 치지만 부모 자녀와 안에 이렇게 유형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를 부모가 계속 요구하게 될 때는 아이는 그냥 바보가 되는 건 거예요. 애의 그 주어진 탁월성이나 달란트를 충분히 다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건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고 싶어라 하는 꿈과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네, 질문은 이쪽에다만 하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네, 이쪽에 질문 담당하시죠. 네, 저쪽에다 절대 질문하지 말라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한테 자녀의 진로를 뭐라고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니, 뭐라고 하세요? 네, 생각. 오, 네, 좋아요. 자녀가 뭘 하고 싶어라 하는지, 요즘 아이들한테 꿈이 뭐야? 그럼 다 직업을 말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직업을 말해요. 오면서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제 설교를 듣고 오는데, 요셉은 꿈을 본인이 꿨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꿈을 당한 거예요? 꿈을 일방적으로 그냥 그 꿈 때문에 그냥 온갖 고생을 다 한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데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이러쿵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늘상 물으며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의사 되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가 중요한 게 아닌 거라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그동안에 여러분이 살아온 세대의 그 직업이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서의 직업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여러분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던 직업이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서도 그럴까요? 그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그 직업은 없었던 직업일 수도 있어요. 도대체 한 번도 없었던 직업. 제가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에 선생님들이 얘는 도대체 선생님이 다뤄먹을 수가 없어요 하는 애들만 붙여주잖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얘네들이 진짜 도대체 뭐가 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라고 말을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놈은 선생님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 놈이에요. 선생님이 얘를 못 맞춰서 그렇지 제가 얘를 맞추고 따라가다 보면 얘는 어른들보다 훨씬 더 이게 사업적인 마인드가 튀었어. 고등학교 1학년짜리 여자애가 형제가 7이야. 엄마가 일본 사람. 7명이에요. 근데 얘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엄마한테 목돈 주고 나오는 거예요. 목돈 주고 독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학교 와서 맨날 잠자거든요. 선생님이 문제하라고 그래요. 근데 얘는 알바를 2탕씩 뛰거든요. 알바를 2탕씩 뛰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모아요. 그리고 자기한테는 안 쓰고 다 가족들한테 써요. 그리고 이 쇼핑몰을 공부를 하면서 쇼핑몰을 하나씩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보기 예쁜 걸 사다가 자기 친구들 이런 데다 다 해갖고 팔아요. 어떻게 해요?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어요. 근데 얘 안목이 있다 보니까 그걸 너무나 잘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는 맨날 엎드려 자. 학교만 오면 자고 점심 먹고 도망가고 없어. 어디로 갔어? 알바로 갔어. 이런 것들을 주로 다 해요. 그런데 제가 애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2년만 참어. 지금 그대로 하고 2년만 참으면 너는 훨씬 더 진짜 엄청난 사업가가 될 것 같아. 얘가 알바를 하면서도 다 이렇게 말해요. 그 알바 사장님들이 얘를 못 나가게 하려고 굉장히 웃돈을 많이 얹어줘요. 다른 알바생보다 훨씬 더 웃돈을 많이 줘. 왜? 얘는 일의 순서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을 다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엄청나게 크게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너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고 싶어? 라고 말하면 가장 1번이 부모님 집사드리고 부모님 뭐 해드리고 이렇게. 그래서 야, 니네 엄마 아빠는 진짜 대박 났다. 너 때문에 대박 났다.
네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넌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자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얘가 문제아로 찍혀서 온 줄 알았다가 계속 뭔가 최고의 자기의 강점이나 이런 것들, 잘하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얘가 이제 자신감이 막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있잖아, 네 평생의 고등학교 시기는 덜렁 한 번밖에 없을 텐데 이 시기 동안에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면서 학교 생활을 조금 더 재밌게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거예요. 얘 보고 엄마가 너 반드시 선생님 되라, 뭐 해라 한다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얘가 관심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커피숍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갈비집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무언가 관심 있고 잘하는 거에 마인드를 심어주는 게, 가치를 심어주는 게, 이 너가 하는 일을 통해서 무언가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심어줘야 되는 건 거겠죠. 아직도 안 되는 건 거예요? 아, 그래요? 왜 그럴까요? 네, 잘 되었던 것이? 네, 뭐 사단도 우리의 방해할 수 있죠. 제가 4주 동안 하면서 여러분 교회에 느낀 점은, 아, 교회가 살아있구나, 교회가 젊구나, 그 다음에 정말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부르짖으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있구나라는 안심, 안도를 하게끔 했던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 얘기는 하지만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10명 미만으로 앉아 있어요. 강사가 불려서 갔는데 10명 미만으로 앉아 계세요. 그것도 오후 예배인데 이렇게 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와보고 깜짝 놀랐고 두 번째, 세 번째 와보면서 더 놀랐고 여러분들의 그 뜨거움에 굉장히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광고를 미리 하나 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코칭으로 모든 거를 다 하다가 작년에 크리스천 코칭을 다 학회를 통해서 정리하고 자격 인증 과정을 왜 빠르게 했냐면, 지금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다고 많이 말해요. 먹을 거를 주고 뭐를 해도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그 어떤 것들이 이게 없는 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코칭이라고 하는 도구를 빨리 크리스천 코칭으로 해서 뭔가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거를 했고요. 작년에 그게 다 정리가 되어서 1차 인증이 끝났고 올해 이제 2, 3차가 진행이 되는데, 초창기여서 국내 국제 자격을 한꺼번에 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요. 저는 코칭을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뀐 것부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크리스찬 코칭을 만나면서부터는 정말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 이런 거다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껴요. 제가 고객하고 이렇게 코칭 대화를 하다가 크리스찬 코칭에서는 기도하는 게 있어요. 오늘 고객님이 이렇게 깨달은 거를 가지고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하면 대부분 90%는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기도를 그대로 해줘요.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멘은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전달이 되어지고, 저의 목표는 저가 아마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어야 하는 진짜 이유와 목적은 크리스찬 리더들에게 이 코칭이라고 하는 전문 도구를 들려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는 데 있어요. 지금도 이제 매달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선교사님들이 줌 방으로 들어와요. 새벽 4시에 들어오시는 분, 12시에 들어오시는 분, 뭐 다 제각각 다르거든요. 그런데 목적은 딱 하나예요. 크리스천 코치로서 뭔가 역량을 강화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 이거거든요.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사역들이 커지고 있는데, 캐나다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이 코칭을 배우시고 나서 신방하는 게 달라지셨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지셨냐면, 여러분 목사님은 신방 오시면 뭐 해요? 예배 드리시죠.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찬송 부르시고 말씀 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화 나누시고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이걸로 순서를 바꾼 건 거예요. 찬송을 목사님이 준비해 온 찬송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은혜 받고 있는 찬송이 뭐예요? 라고 질문, 오늘 질문에 대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면 몇 장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면 그거를 불러요. 그 다음에 요즘에 들었던 말씀 중에 제일 은혜로웠던 말씀이 뭐였어요? 어떤 말씀이 묵상이 되세요? 라고 물으면 갑자기 묻는데도 툭 튀어나오는 본인의 말씀이 있어요. 평소에 좋아하던 말씀 아니면 평생의 일생의 자기 말씀으로 삼고 있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눔하면서 목사님이 그 말씀에 대한 더 깊이 있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고 요즘에 기도할 제목이 어떤 게 있어요? 라고 물으시고 또 그 기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무리하고 딱 나오는데 성도님들이 엄청나게 행복해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그렇죠.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게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나쁜 거 하라고 가르치는 거 한마디도 없을 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왜 귀를 막아요? 일방적이니까요. 사춘기 애들한테는 부모님이 다 적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좀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안 들으려고 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은 다 소홀히 여기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매번 너무나 많이 질리게 들어서. 그래서 질문하게 되면 생각을 깨우게 되는, 생각을 열게 되는, 생각을 열게 하는데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 짧게 말씀드리다가 말했던 사례가 그 서울대학교 가려다가 서울대학교를 떨어진 청년이 있었어요. 키가 이렇게 큰 잘생긴 아들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올 때에 이의 이빨도 며칠을 안 닦았는지 아주 그냥 이렇게 했고 여기가 떡이 져갖고 저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는 놈을 어거지로 끌고 온 거겠죠, 엄마가. 근데 얘가 이야기를 하는데 15분 동안에 자기가 망했다는 소리를 7번을 해요. 그래서 야, 네가 지금 15분 동안 얘기하는데 망했다는 소리를 7번 했거든?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나 많이 했어요? 응. 뭐가 망한 거야? 그랬더니 서울대학교 못 간 거예요. 그래? 그러면 서울대학교 못 가면 네 인생 전체가 다 망한 거야? 그랬더니 그건 아니지만요. 그래? 그러면 네가 한 40살쯤 되어서 오늘을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보이는데? 아니 조금만 더 멀리 가자. 80살쯤 되었을 때 네가 인생을 잘 살았다고 뭔가 회고를 하고 있을 때 오늘을 바라보면 어떨 것 같아? 어떻게 바라보여? 그랬더니 뭐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이 되지만요.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네 인생을 120살로 너는 지금 120살도 더 살아야 돼.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의료 기술이 재수 없으면 넌 2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좀 빨리 친다고 하고 120살까지만 산다고 치고 네 인생이 지금 현재 19살, 20살 어떻게 보이냐? 그랬더니 뭔가 아직도 시작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얼마든지 네가 수정할 수 있고 네가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건데 지금 인생의 120살에서 20살 지금 6분의 1밖에 안 온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너한테 했으면 후회가 없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엄마한테 핸드폰 반납하고 서울로 기숙학원에 갔어요. 다시 도전해보겠다. 우리가 순간에 주어지는 문제 상황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사고와 시선, 그러니까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다른 선택의 길로 가게끔 합니다. 우리가 시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완전히 다른 시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문제 앞에 딱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하고 갈등을 할 때에 그 갈등의 상황은 문제의 상황이 아니라 이 뭔가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내 거를 주장하려고 막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물어봐서 너는 이 상황에서 왜 화가 났어? 화가 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뭐였어? 아,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구나. 이런 거를 더 잘해보고 싶어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배운 1, 2, 3번을 하게 되면 얘의 탁월성이 계속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탁월성을 가지고 5번, 다음번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그게 안 되는 건 거예요? 네. 네. 큰일 났네요. 네. 네, 잠시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있을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관계를 살리는 대화 실습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코칭이라고 하는 게 왜 좋으냐면요, 대화에 모델이 있어요. 그리고 대화에 순서가 있고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질문이 패턴화되어 있어요. 물론 첫 번째 단계의 그 자격을 딸 때는 요대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페셔널 할 때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고, 저처럼 이제 SC나 MCC가 되려면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이제 고객하고 이런 대화를 잘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골프를 치거나 탁구를 칠 때에도 제일 처음에 폼을 배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화를 할 때에도 폼이 있어요. 이 폼에서 이렇게 제일 처음에 탁구 칠 때 계속 이 폼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짜증나죠. 저 배우러 갔다가 그냥 왔어요. 너무 재미가 없이 계속 이것만 하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 대화에도요, 우리 입에 이게 붙으려면 계속 이것이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자, 1번의 첫 번째 관계 형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죠. 뭐? 라포 형성.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나의 마음을 이어주는 라포 형성. 우리나라 사람들은 라포 형성하는 걸 참 어려워해요. 처음에 만나서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걸 잘 못하잖아요. 어색해.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한 주간 어땠어? 오늘 기분이 어때? 오늘 컨디션 어떠니? 뭐 한 주간 감사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저 뒤에서 보일까요? 안 보이시는 분은 앞으로 오셔도. 감사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애써주셔서 감사해요. 네, 아우 정말. 지난 시간에 조금 우리가 놓고 지나간 게, 이쪽 사람이 이쪽으로 200만 bps라고 하는 이 뭔가 언어 비언어를 다 보내게 되면 이쪽 사람이 134 bps만 해석이 가능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하면 이 사람 머릿속이나 저 사람 머릿속에 이 많은 경험, 감정, 기억, 지식, 가치와 신념, 태도가 다 있는 요걸로 자동으로 필터링해요. 어떻게? 생략하고 왜곡하고 일반화 시켜버려요. 어떻게? 너 또 시작이야? 아 제발 그만 스탑 막 이래요. 애들도 엄마가 하라고 하는 거를 다 알거든요. 우리 엄마 레파토리 다 알아요. 1번부터 이것부터 시작해서 결론은 그러니까 공부해라예요.
이거 아주 다 알아요. 애들이 이 여기 1번부터 이거를 아주 싹 다 알아요. 그래서 2분 3번 지났다, 5번 지났다, 7번 조금만 있으면 끝나, 참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사이에 이렇게 많은 게 오면 내 머릿속에서 제대로 남아지는 거는 요거를 통해서 5만 분의 7 정도만 남는다는 건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뇌의 한계인데요.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몇 개가 왔다 갔다 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똑딱 하는 사이에 뭐가 왔다 갔죠? 뭐가 몇 개 왔다 갔어요? 1개. 그죠? 1개. 자, 몇 개? 2개. 4개. 오, 여러분 눈 좋아요? 요 7개도 순식간에 맞추셨어요? 네, 7개. 11개, 14개 이제 막 찍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쵸? 그죠?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부터는 이제 이렇게 뭐 해야 할 거를 포기하고 찍게 되는 건 거죠. 우리 뇌는 똑딱 하는 순간에 처리할 수 있는 게 5만 분의 7. 그러니까 단어로 말하면 5만 개가 이게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처리되어서 나오는 건 7개 정도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뇌 속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도 안 돼. 네, 이렇게 해서 패턴화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아이하고 나하고 패턴화되어 있는 게 똑같을까요? 완전 다르죠. 내가 낳아서 내가 키웠는데 왜 다르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한숨 나오죠. 내가 낳아서 내가 키웠는데 왜 이 패턴이 다르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존재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패턴을 알아차리고 멈춤하고 수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모든 문제를 푸는 키워드가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이 패러다임이에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이 뭐예요? 창틀, 틀.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틀이 제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거를 누군가 하나 깨트리기 전에는 계속해서 갈등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칭 마인드셋은 개방적이고 호기심 많고 유연하고 상대중심적이에요. 어떻게 상대중심적인?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가 듣고 싶은 말을 내가 하는 건 거예요. 코칭에서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얼마나 간단하냐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고 상대방의 에너지를 올려주면서 듣는 건 거예요. 엄청 간단하죠. 이 간단한 거를 18년 동안 해도 힘들어요. 이 간단한 걸 고객한테는 너무 잘하는데 우리 남편한테는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저희 남편이 맨날 그렇게 말했어요. 코치 초창기에. 당신 코치잖아.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맨날 진짜 이 말 하면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라고 맨날 졌거든요. 근데 어떤 날 너무 억울한 거야. 이게 계속 치니까. 그래서 당신 고객 아니잖아. 돈 안 냈잖아. 돈 내면 내가 정말 잘 들어줄게 막 이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 하더라고요. 이겼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게 우리의 감정이 문제잖아요. 감정이. 그죠? 저 감정이 어디서 오냐면요. 이 위로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와 행동, 내가 보이는 언어와 행동, 내 자녀가 보이는 언어와 행동에는 다 눈에 보이죠. 그런데 여기 밑으로는 안 보여요. 잘. 그 사람의 감정이 표현하기 전까지는 잘 안 보이고요. 감정 뒤에 숨겨져 있는 신념이 잘 안 보이고요. 탁월성과 존재 의도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교회 사모님, 부목사님 사모님 자녀가 셋 있었어요. 아들만 셋, 둘째 아들 6살. 사모님이 교육학 석사예요. 엄청나게 교육을 잘 시켰는데 이 둘째가 장로님이고 누구고 거짓말을 하는데 너무 진짜같이 거짓말을 해서 꼴딱꼴딱 넘어간다는 게 이제 아주 큰 문제로 각인이 된 거예요. 이 사모님이 하다 안 되어가지고 저한테 데리고 왔을 때는 이미 뭐 어떻게까지 했냐면 장난감 수갑을 사다가 너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이제 경찰에다 갖다 줘버릴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 6살짜리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왜요? 무서우니까 더 지능적으로 거짓말을 했겠죠. 사모님이 완전히 이제 뒤로 넘어가가지고 도대체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 달래도 보고 때려도 보고 경찰서로 보낸다고 해도 안 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 아이의 어떤 행동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그랬더니 거짓말하는 행동. 자, 그 거짓말하는 행동을 보면 감정이 어떻게 되는데요? 화나요. 잘못 키웠나라고 하는 죄책감도 들어요. 교인들한테 창피해요. 수치스러워요.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자랄 건지 걱정돼요. 이 감정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 많아요. 그 감정을 다 오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 감정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랬더니 애의 거짓말하는 행동 때문에 왔죠?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애가 거짓말하니까 화가 난 거잖아요. 그거 맞는데 그거는 1차적인 차원이에요. 사모님의 생각 때문에 오셨어요. 사모님의 신념 때문에 왔어요. 사모님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배우셨죠? 네. 목사님 딸이어가지고 거짓말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았대요. 그럼 어떡해?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신념이 화가 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이렇게 왔어요. 한 단계 더 내려가면 아마 사모님의 탁월성이 정직일 거예요. 사모님의 가치관이 정직해야 한다고 자녀한테 무진장 강조하면서 그렇게 키우실 거예요. 맞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그 밑에 조금 더 내려가서 진짜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으신 건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화가 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않고 그거를 긍정적으로 말하면요, 신뢰받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건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제일 사모님이 화가 나고 걱정되고 수치감 느끼고 죄책감 느껴지는 게 아이를 신뢰받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의도에서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랬더니 맞대요. 우리가 여기에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갈등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여러분 어떤 순간에 화가 나는 거나 걱정이 되거나 이렇게 할 때 잠시 멈춤하시고 자기 거를 바라보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내가 왜 화가 나지? 예의 범절을 안 지키면 엄청나게 화가 나. 왜 화가 나지? 그러면 저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내 밑에 들어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본인의 신념 때문에 온 거라는 거를 여기서 전환하셔야 상대방 탓을 하지 않습니다. 코치들은 1번으로 여기서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상대방 탓이 아니라 내 탓을 자연스럽게 신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니 그건 알겠는데, 신뢰로운 아이로 키우고 싶어서 화가 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키워야 되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 해도 된다고 하세요. 그랬어요. 에? 거짓말 해도 된다고 하라고요? 막 기절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방법 있어요? 그랬더니 없대. 없으면 그냥 하란 대로 하세요. 이랬더니 아니 거짓말 해도 된다고 하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거짓말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엄마가 보고 있는데 거짓말 해도 되는데
용기 내서 이건 거짓말이라고 말해준다면 엄마는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 너를 너무너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의 이 많은 걱정이 다 없어질 것 같아.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가 그 다음번에 그렇게 말했는데 거짓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또 했어요. 왜요? 3번까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이 6살짜리인데. 근데 애가 나중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엄마 사실은 있잖아, 근데 이거 거짓말이야. 내가 용기 내서 말하는 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때 엄마가 이제 꾹 안아주면서 기도하면서, 그래, 이게 하나님 앞에 신뢰받는 아이인 거야. 용기 내줘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아이가 다음번에 거짓말 했을까요? 하지 않았겠죠. 왜요? 해도 되니까요. 해도 되는데 용기 내서 빨리 말하라는 건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되나요? 정말 안 됩니다. 게임 중독이요? 안 돼요. 여러분 도박 중독, 믿음의 자녀들이 도박 중독 걸리는 경우 진짜 난리도 아니에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진짜 중독 하는 그 의사들한테 받으면서 이제 상담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걸로 한번 해보실래요? 예의 없게 행동하는 학생이나 자녀, 이거를 바라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감정이 나와? 화나, 짜증나. 쟤 왜 누굴 닮아서 저래? 우리 둘이는 다 예의롭게 행동하는데 쟤 왜 저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막 들죠. 그러면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본인의 신념을 빨리 찾아내시면, 제 행동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구나를, 감정의 원인을 상대방 탓하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빠르게 이렇게 전환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이게 계속 반복이 이루어지면 갈등 상황의 90%를 낮춰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어때요? 쟤 왜 저러니? 쟤 너무 웃기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의 대부분이 다 자신의 탁월성이에요.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저 애가 진짜 개념 없는 애거든요. 저런 개념 없는 애랑 나 같이 일하기 싫어,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탁월성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아차리면 예의, 존중, 질서, 그 다음에 예의 바르게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관계로 지내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에서 올라온 건 거잖아요. 그러면 애하고 대화를 할 때에도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네가 이렇게 예의 없게 행동할 때 엄마가 화나는 게 그동안에는 네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엄마의 가치관이, 엄마의 탁월성이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걸로 지금까지 살아와서 네 행동이 거슬렸던 것 같아. 그런데 네가 어떻게 행동을 하든 엄마는 네가 예의 바르게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자꾸 너한테 태클이 걸려지는 것 같아.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정말 너도 좋고 나도 좋은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애들이 답변 못 할 것 같죠. 제가 어린이집에 4살짜리가 제 앞에서 싸워요. 공룡책을 하나 가지고 하나가 뺏어가. 내가 눈으로 다 봤어. 하나는 울어. 그럼 누구부터 해야 돼? 뺏어간 놈부터 해야 돼. 우는 놈부터 해야 돼. 우는 놈부터. 야, 선생님이 다 봤는데 너 친구가 공룡책 뺏어가서 속상해서 우는 거지. 그러니까 막 고개를 끄덕끄덕하죠. 막 이렇게 자기 속상한 거 알아주니까. 그럼 이제 그래 맞아, 정말 속상할 것 같아. 그럼 얘가 이제 이게 소리가 다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빨리 그쳐져. 그럼 이제 이번엔 누구야? 이놈은 이제 눈 동그랗게 뜨고 그 다음에 이게 뭔 시츄에이션이냐 혼날 줄 알고 눈이 커져갖고 있어요.
지금 혼날까봐 걱정되는 거야?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해. 아니 선생님은 혼내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좀 안도를 해요. 그런데 있잖아, 너도 지금 책 보고 있는데 저 친구가 보고 있어서 너도 많이 보고 싶어서 가져온 거지? 그랬더니 네. 그럼 어떻게 할까? 다음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할까? 이랬더니 4살짜리가 그 손가락을 여기다 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를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그러다가 나온 답이 뭔지 아세요? 전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저 친구 보고 저한테 책 읽어주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니 지들은 읽을 수도 없는 그냥 그림책만 보면서 저 친구 보고 저한테 읽어주라고 하면 되잖아요. 와, 어디서 이렇게 지혜로운 답변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친구한테 물어보자. 친구야, 너 이 친구한테 이거 공동책 읽어줄 수 있어? 그랬더니 네. 해결 끝. 그래서 둘이 딱 손잡고 가서 한쪽에 가서 읽어요. 자, 여러분 집에서 애들 싸울 때 어떻게 해요? 누가 먼저 그랬어? 왜 그렇게 누가 먼저 그런 게 중요한 거야? 누가 먼저 한 게 왜 그렇게 중요해? 누가 먼저 했어? 누가 잘못했어? 우리가 부모는 판사 아니거든요. 판사 아니고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공감해주고 너가 속상한 거 그런데 있잖아, 이 문제는 계속해서 너네 둘이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마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집에 가면 그러니까 쟤 보고 이렇게 하라고 막 이제 큰애는 이러고 밑에는 형 보고 그렇게 하라고 막 이렇게 하면 강사가 가르쳐 준 거하고 영 아닌데 이거 영 효과가 없어. 이게 진짜 아니야. 이게 원래대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가는 경우 많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 그러니까 네가 억울한 건 뭐야? 그러니까 네가 감정이 어떤 거야? 너가 하는 건 어떤 거야? 그러면 이거를 협상하는 것들을 배우게 하고 가르치고 뭔가를 그 안에서 답을 끌어내는 것들을 내가, 그러니까 형이 네가 참아야지, 동생 네가 참아야지, 이거는 둘 다 아프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판정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저걸 보면서 내가 왜 화가 나지? 형제간에 사이좋게 놀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가장 밑에 있는, 형제간에는 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신념에서 왔구나를 먼저 찾기 시작하면 애들한테 질문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고 문제를 해결하기가 수월해지고 편안해진다는 거죠.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쉬는 시간 됐네. 네, 쉬는 시간. 네, 쉬게요. 네, 쉼이 1번이야. 네, 쉬시겠습니다. 10분 동안 쉬시면서 아까 쉬어야 되는데 또 이런 과제를 내주시네요. 네. 자, 네. 가장 은혜로운 시간은 쉬면서 수다하는 시간이 가장 은혜로워요. 네. 자, 최대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더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답이 아니라 질문으로 변화시킨다. 코칭이 가장 파워가 있는 이유는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가장 필요한 해답은 그 사람 내부에 있지.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해답은 그 사람 내부에 있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이거를 잊지 않으시면 훨씬 더 질문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질문을 하게 되면 답이 나오는데요. 자, 아주 많은 달이라고 하는 동화책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검색을 해보세요. 아주 많은 달. 이게 한 나라의 임금의 딸이 갑자기 아프게 되어서 막 임금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공주한테 나라의 반절이라도 다 주겠다고 뭐든지 다 소원을 말하라고 하니까 달을 따다 달래. 공주들은 항상 그런가 봐요. 달을 따다 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임금이 실제로
신하들에게 저 달 따오라고 그래요. 임금은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 수학자는 저게 온도가 뭐 거리상으로 어때서 가지고 올 수가 없고, 과학자는 저 달의 온도가 너무 차가워서 가지고 올 수가 없고, 어쩌고 저쩌고 막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얘기를 막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주방에 들어가서 질문합니다. 공주님, 공주님이 보는 달의 크기는 얼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면서, 바보 그것도 몰라? 손톱만 하잖아. 엄지 손톱만 하잖아. 오, 그렇군요. 그럼 색깔은 어떤 색깔이에요? 바보 그것도 몰라? 황금색이잖아. 오, 이렇게 저렇게 다 물어보니까 동그라미, 엄지 손톱만한 동그라미에 황금색인 건 거예요. 그래서 엄지 손톱만한 동그라미 황금을 목걸이로 만들어다 갖다 줘요. 뛸 듯이 기뻐하죠. 그런데 이제 이 신하가 걱정을 해요. 달 따왔다고 하는데 달이 또 올라오면 어떡하지? 이제 거짓말이 들통나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는 순간에 이 신하는 다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공주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달을 따왔는데 달이 또 올라오면 어떡하냐고. 바보야, 이도 빠지면 다시 또 올라오잖아. 이렇게. 자,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듯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남편이나 아내가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시시때때로 너무 다르도 너무 로또만큼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그냥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물으시면 되는데, 이 질문하는 거를 우리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 뭔가 질문하기보다는 말해주는 거를 다 듣고 외우는 것에 습관을 지금까지 들여왔기 때문에 이 질문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건 거예요. 그런데 질문하면 깨달음과 사고의 전환을 가져와요.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했던 것이 전부 다 질문만 했어요. 한 번도 답을 준 적이 없어. 답을 준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본인이 전환을 해서 이거를 잘 해갖고 가냐. 이게 본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체킹하니까 그래요. 시간이 갔는데 그 사례가 또 나오네. 어떤 엄마가 사춘기 딸내미하고 늘상 싸우다가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화가 나서 굉장히 이제 막 삶에 의욕을 잃어버린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이제 코칭을 신청했는데,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나쁜 엄마라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거를 보면 나쁜 엄마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사춘기 아이한테 뭔가 그거를 잘 이해도 못하고 소통도 잘 못한다는 건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엄마는 원래 나쁜 엄마였어요? 이랬더니 아니요, 저는 애 어릴 때 엄청 좋은 엄마 되려고 노력했어요. 어떤 노력들을 해오셨는데요? 그랬더니 그 동네에 가장 좋은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서 자기네는 형편도 안 냈는데 정말 자기는 면티 하나로 다 보내면서 아이를 최고 좋은 유치원을 보내고, 아이 고기를 먹이기 위해서 자기네는 이렇게 하면서 정말 아이한테 최고급으로 먹이면서 지금까지 아이한테 좋은 것만 주려고 노력해온 엄마래요. 그래요? 근데 왜 지금은 나쁜 엄마라고 하는 건 거예요? 뭘 더 잘해보고 싶은데 안 되신다는 건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의 마음도 알아주고 소통을 잘하는 엄마가 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진짜로 잘하고 싶은 게 자녀하고 소통하는 거를 잘하고 싶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자기가 나쁜 엄마가 아니라 뭔가 딸하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구나, 난 원래 좋은 엄마였다는 거를 딱 전환을 하고 나니까 이제 딸하고 지금 이 전환된 생각을 가지고 딸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전에는 너무 짜증만 내고 계속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려다가도 자기 화가 올라오면 이 화를 못 참고 다 아픈 말들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엄마의 마음으로 뭔가 아이한테 다가간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랬더니 조금 더 잘 참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대화로 유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과정인 거예요. 하나의 과정. 여러분 지금 관계를 살리는 대화의 실습이 딱 이 순서대로예요. 자,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오늘 기분 좋은 일 한 가지는, 아니면 감사한 거 한 가지가 있다면 뭐세요? 들으시고, 그럼 요즘에 더 잘하고 싶은 것이나 목표가 있다면 뭐세요? 그러면 그 내용을 충분히 들으시고요. 그게 다 이루어지면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라고 해서 다 이루어진 거를 한 번 더 묻고,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는데 힘들다고 생각하는 현실은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것들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뭐예요? 라고 3가지를 묻고, 그럼 그것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이번 주에 시도해 볼 거 한 가지만 선택해 본다면 뭐가 있어요?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어떻게 서로 약속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까지 하시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대화의 한 틀이에요. 자, 되든지 안 되든지 옆에 분하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은 기도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보시니 어떠신가요? 질문이 잘 나와요? 우리 부부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질문 잘 되세요? 왜요? 잘 되실 것 같아요. 할 말만 다 해요? 자, 우리가 질문으로 바뀌게 되면, 네, 아주 많은데, 질문을 하게 되면요, 답이 나와요. 그 답을 내가 준 답이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될 거라고 하는 답이 나오고요. 아까 제가 4살짜리 애한테도 물어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질문은 생각을 자극해요. 제가 저희 딸한테 그 고등학교 딸 1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졸업식에 어떻게 우연치 않게 봤어요. 거기에서 그 상 받는 애들을 봤어요. 그래서 야, 엄마도 저렇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상 받는 저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런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얘가 아산병원에 들어가면서 그 자기의 성장 과정을 쓰면서 그 엄마의 그 질문이 한 번도 잊혀진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 안 하면 혼난다, 뭐 만약 이렇게 했다면 아마 자꾸 끊어냈을 텐데, 질문으로 그냥 지나가면서 했던 말이 이제 자기가 남아 있었던 거겠죠.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뭘 원하고 있는지 정보를 얻게 되고요, 통제가 돼요. 팔딱팔딱 뛰는 사람도 질문하게 되면 차분해지고 생각이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히딩크 감독이 2002년도에 굉장히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을 굉장히 높이 샀었죠. 그 리더십이 뭐였냐면 질문하는 거였어요. 박지성 선수한테 그 했던 질문들이 관심을 많이 두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자네의 포지션이 뭔가, 뭐 누구 공격수입니다. 그 포지션에서 가장 필요한 요건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한 번도 그동안의 감독들한테 들어본 적이 없는 질문을, 그거를 잘해내기 위해서 너가 해야 할 것이 뭐가 있는가? 딱 질문 3-4개를 듣고 그냥 가셨다는 건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정말로 이 자기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훈련을 했는데, 마지막에 진짜 박지성 선수가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4강에서 넣은 그 골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골이 아니래요. 그냥 몸이 자동으로 여기 생각을 거치지 못하고 그냥 나오는 그런 골이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의 생각을 그 깊은 곳에서 끌어내고 싶으시면 질문하셔야 돼요. 그것도 너 할래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맞고 할래, 이런 거 말고, 너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말고. 이거는 다 유도 질문이라서 이미 상대방의
이 감정을 탁 상하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질문의 가장 기본의 원칙,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고3짜리 아이를 코칭을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애를 데리고 오자마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가 공부를 꽤나 잘했던 애인데 그때가 6월이 넘어가고 7 이때쯤이었어요. 애는 얼굴에 막 이런 데가 막 정말로 다 뭐가 다 솟아난 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이미 받고 있다라는 거를 한눈에 봐도 알겠는데 어머니가 딱 오셔서 앉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왜 코치님을 찾아왔냐면요, 이러면서 하소연을 하세요. 얘가 공부를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집에 와서 공부를 조금만 더 하면 지가 진짜로 원하는 요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에 와서 그냥 시간을 보내다가 자요. 이렇게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집에 몇 시에 들어오는데요? 그랬더니 11시에 들어온대요. 한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숨이 쉬어지는. 그래갖고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제가 어머니한테 질문했어요. 어머니 있잖아요, 남편이 당신의 능력을 인정해 주면서 진짜 조금만 더 뭔가를 하면 정말 잘할 수 있겠다고 11시에 들어왔는데 뭘 조금만 더 하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느껴질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거기서 막 이런 소리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진짜 억만 불을 준다고 아침 새벽에 6시에 나가서 저녁 11시까지 계속 궁둥이 붙이고 앉아서 이거를 본인의 의도가 아닌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이러면서 이 고통이 그대로 느껴지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얘는 아무 문제가 없사오니 가셔서 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지금도 애쓰고 수고한다고 그냥 얘의 여기 스트레스를 좀 덜어놔주는 역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지가 알아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집에 와서 11시 조금 쉬었다가 뭐 게임하고 뭐 어쩐다고 하다가 자는데 그 시간에 그거를 아껴서 하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은 숨 막혀 오지 않아요? 저 막 여기가 이렇게 막혀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공부는 절대로,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남의 책임에 의해서 공부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제가 박사 논문 쓸 때 그랬어요. 누군가가 나를 공부시켰다면 옆에서 정말 엄청나게 원망 불평을 다 했을 거라고. 본인이 좋아서 하는데도 죽을 것 같은데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공부는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교 1등에서 20등짜리 애들한테 다 물어보는데 한 명도 누가 시켜서 공부하는 애가 없어요. 고등학교 때 전교 20등 안에 들 정도면 자기 주도 학습이 이미 몸 안에 배어 있다라는 거고, 어떻게 공부를 한다는 것에 전략이 이미 다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하라고 하니 그게 공부가 어떻게 돼요? 공부에도 다 전략이 있어요. 공부에도 다 전략이 있고 자기 성향에 맞는 공부를 방법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건 거지, 무작정 하라고 한다고 무작정 학원을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닌 건 거죠. 난 전교 꼴찌애를 갖다가 80만 원짜리 학원을 보내는 걸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노후 대책 하세요.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가서 얘 스트레스 빵빵 받고 와가지고 엄청나게 공부에 대해서 진짜 싫어하기만 하지 이거 소용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딱 끊으시고 그냥 얘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요. 엄마 노후 대책 하세요. 그리고 학원에서 해방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진짜 좋아하는 거 뭐냐? 찾기 시작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선생님 저 지금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에서 사진만 찍고 노는지 어쩌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사진 찍어서 보내고 계속 이렇게 해요. 어떻게? 질문하면 돼요. 질문으로 다 가능해요. 지금 질문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라고 머릿속에 헷갈리시지만 그렇습니다. 질문은요 마음을 열게 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자기 맘대로 뭔가를 했을 때 하고 나한테 진심으로 질문해 줄 때 하고 어떠세요? 그거에 대한 마음이 훨씬 더 열어지게 될 겁니다.
설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직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집어 던지는, 일방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가르쳐야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자녀들이 생각하는 거에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문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다 질문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저는 그 질문을 붙잡고 밤새 울은 적이 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장소를 물으셨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계세요. 하나님 누구야? 어디에 있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답이 빨리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묵상하고 울게 되어 있죠. 정말 성경에 그 신약에도 150번 이상의 질문이, 예수님의 질문이 있어요. 그 중에 베드로에게 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아니 그것도 좋을 때 물어보시지. 정말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이렇게 했던 이 베드로에게 콧바트리고 뒤에 와 있는 이 상황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 한 번만 묻는 게 아니라 3번씩 물어. 자, 이 3번의 질문이 베드로를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가게 할 수 있는 힘이 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네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막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되었을까? 그 마음이 나왔을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는 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이렇게 질문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세요? 그 믿음이 약해져서 자녀에게도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뭔가를 강요하게 되는 이런 때가 많지 않나요?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다 해봤어요. 늘상 고백하는데 제가 다 해봐서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빨리 돌이키고, 자녀도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셔서 이 세상에 내보내시고 그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빨리 깨달아 알고 그 길을 충분히 따라오도록 하게끔 나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픈 거, 실수하는 거, 밑으로 떨어지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면서 반드시 해낼 거라는 거를 믿어주면서 기도로 돕는, 그게 우리 부모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요거 대화 연습하셨고요. 요거 계속 연습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기적 질문은 열정을 불러일으키는데 최고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뭔가 좀 무기력하고 다운되고 에너지가 다운되고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그냥 기적이 일어나면 뭐가 달라지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제가 애들한테 이거 되게 많이 질문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애는 돈다발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 그거 말고 딴 거 이렇게 하시는데 돈다발을 맞는다는 게 어떤 건 거야? 얼마큼 그거 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데? 라고 묻기 시작하면 그 차이가 다 나요. 근데 실제 고등학교 남학생 1학년한테,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 남학생한테 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아이돌을 말하면서 그 아이돌을 직접 만나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장난식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 그렇게 만나서 뭐 이렇게 얼굴을 직접 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게 제 로망이니까요. 그래? 이 로망이니까요를 2번, 3번씩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진짜 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만나고 싶은데 뭐가 어떤 게 어려워? 그러니까 저는 시골에 있는 고등학생이고 거기는 서울에 있고 무엇이 어렵고 이제 기적이 아니라 진짜 현실로 가지고 와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 근데 이런 어려운 것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뭘까?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고민이 들어가기 시작한. 그래서 내놓은 게 뭐냐면 콘서트를 따라다니는 거였어요. 근데 실제로 콘서트 따라다니다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 자, 기적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여러분 머릿속 밖에 있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비행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보는 게 기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는 그것들을 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근데 감히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냥 애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또 기적이 일어난다면 어떤 게 있어? 수능에 대박 치는 거. 뭐 하는 거. 그렇게 나오면 엄청 좋겠죠. 근데 누구 아이돌 만나는 거, 뭐 만나는 거, 이런 거 나오면 좀 실망하실 수는 있겠죠. 자, 기적 질문 이렇게 해서 5R 아까 지금 주신 그 질문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질문은 생각의 전환이나 의식의 확장, 새로운 해결 방안이 도출되는 건데요. 이거를 위해서는 왜 그렇게 했어를 무엇이나 어떻게로 바꾸시라고 그랬죠. 존 우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에서 노예 해방을 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노예 해방은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했죠. 링컨 대통령이 전쟁을 통해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죠. 영국은 이 존 우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상위층들한테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했어요. 노예를 소유한다는 것이 당신 같은 도덕적인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노예를 소유함으로써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제도를 남겨주게 되느냐고 이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질문이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죠? 사람에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이 질문이 살아있는 건 거예요. 이건희 회장의 머릿속에는 300년 뒤에까지 먹고 살 수 있는 프로젝트를 늘상 질문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를 바라보고. 자, 여기 보세요. 확대 질문, 특정 질문, 미래 질문, 과거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습관적으로 부정 질문을 하게 돼 있어. 너 왜 안 했어? 이 질문은 질문이잖아. 왜 지각했어? 왜 숙제 제대로 안 했어? 이거 하라고 하니까 왜 안 했어? 이게 다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질문 아니에요. 질문은 맞기는 한데 좋은 질문은 아니에요. 자, 특정 질문이나 확대 질문은 뭔가 특정 질문 딱딱 그때 이름이 뭐야? 라고 하는 거. 오늘 밥 먹었어? 그러면 yes, no로만 대답을 하게 되잖아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전화할 때 밥 먹었냐? 응. 별일 없지? 응. 전화비 나온다? 끊어? 응. 하고 그냥 이렇게 그러놓고는 끊고 나서는 우리 애는 왜 대답만 하다가 마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질문을 바꾸시면 돼요. 오늘 점심 먹었어? 네. 뭐하고 먹었어? 애가 뭘 대답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줘야 답변이 나오잖아요. 그게 확대 질문이나 열린 질문이에요. 뭔가를 더 확장시켜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질문, 미래 질문. 이 코칭은 미래 질문에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뭐야?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3학년 수능 끝날 때 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제가 대학생들한테 가서 1번으로 하는 질문이 항상 이거예요. 4학년 졸업할 당시에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바로 답변하는 애가 3명밖에 없어요. 어디 가나 3%가 자기 머릿속에 다 시뮬레이션이 그려져 있어요. 나머지는 글쎄요, 가봐야 알죠. 그냥 하다가 취직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곳에? 그럼 답변을 또 못해요. 이게 굉장히 그거나 하겠지만 이게 그려져 있는 사람하고 처음 생각하는 사람하고 행동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지를 늘상 질문하는 거.
과거에 뭐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는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상담 쪽에서 뭔가 그 상처 치유하는 데 많이 하죠. 하지만 항상 코칭은 미래 질문이 빠지면 안 돼요. 네가 진짜 잘하고 싶은 게 뭐야? 조금 더 보완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 이런 거. 목표 수립 질문은 스마트 질문으로 다 있죠. 자, 왜라는 거하고 왜를 무엇이나 어떻게로. 자, 여러분 가장 많이 하는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해주고 싶은 거를 한번 한 줄로 적으시고 그거를 질문으로 바꿔보세요. 자, 네, 질문 담당. 자녀에게 제일 말해주고 싶은 게 뭐예요? 많이 해주고 싶고, 아니 요청하고 싶은 자녀가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양치는 내버려 두세요. 걔가 알아서 해. 네. 만약에 양치가 그렇게 걱정이 되시거든 질문해 보시겠어요? 너 왜 양치를 안 해? 밥 먹고 나서 바로 양치를 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이게 아니고 질문으로 바꿔보세요. 바꿔보실래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양치를 제 시간에 할 수 있을까? 답변 안 해도 괜찮아요. 바로 답변하지 않아도 그 질문 살아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래도 귀찮은데? 그리고 개기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질문은 계속 살아있어요. 자, 게임 조금만 하고 하게 원하시죠? 자, 우리 뇌는요 부정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실험해 볼까요? 자, 여러분 123을 생각하지 마세요. 123 생각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123을 생각하면 혼날 거예요. 123은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여러분 머릿속에 남은 숫자? 우리 뇌는요 부정어를 처리할 줄 몰라요. 자,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문에다가 조그만한 구멍을 하나 남겨놓고 A4 용지에다가 거기다가 딱 써서 붙였어요. 이 안을 들여다보지 마시오. 이렇게 써놨어요. 100명을 지나가게 했어요. 몇 명이 안 봤을까요? 3명 안 봤어요. 3명은 어디 가나 범생이. 시키는 대로 하는 3명은 안 봤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야. 보지 말라는 거야. 까지 하면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 좀 그만해라. 컴퓨터 게임 좀 그만해라는 어떻게 하겠어요? 게임 해라로 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진짜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게 하고 싶으시면 같이 컴퓨터 게임에 대해서 같이 들어가서 보시고 이야기 나눔하세요. 야, 네가 정말 컴퓨터 게임 끊기 힘들만도 하겠다. 진짜 빠딱빠딱 재미있는 게 뭔가 있겠다. 너는 컴퓨터 게임이 왜 그렇게 좋아? 라고 하면 어떤 애는 그 이기는 거, 이 이기는 것에 그렇게 꽂혀 있는 애가 있고 이렇게 주어지는 뭐 스트레스가 풀려요 하는 애들이 있고 다 그 안에 답이 다 다르게 있어요. 그러면 진짜로 그래 네가 이렇게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거 알겠네. 엄마도 충분히 알겠네. 근데 엄마가 컴퓨터 게임을 그만해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넌 뭐라고 생각했어? 그냥 도리어 물어봐 주세요. 그럼 애도 다 알아. 눈이 나빠지니까? 바보 되니까? 뭐 폭력적이 되니까? 막 이렇게 다 말을 해요. 그럼 다시 질문하는 거죠. 너도 다 알고 있구나. 너도 다 알고 있구나.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네가 행동으로 한 가지만 해본다면 뭘 할 수 있어? 엄마가 걱정하는 것 중에 제일 너한테 해당되는 게 뭐야? 아마 하지 마라 100번 할 때보다 훨씬 더 그리고 아주 작게 뭔가 변화가 있을 때는 크게 이제 같이 네가 이런 거를 이렇게 해낼 줄 아는구나. 그런데 엄마가 모르고 계속해서 잔소리했네. 해낼 수 있는 힘이 너한테 있었구나 라고 칭찬하면서 계속 잘하고 있는 거를 거기다 또 해라 더 해라 하면 무너지니까 그거를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에 박수치다가
일주일 열흘 되면 다시 또 야, 열흘 동안 진짜 잘해왔는데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해가는 공부죠. 그죠?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내가 완전히 바뀌어서 내 마인드가 바뀌어진 상태에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질문으로 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게 아니라 집에 가서 한번 아이들하고 한번 해봐 주세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너가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10점 만점이라고 할 때 지금 현재의 점수는 몇 점이야? 라고 하면 10점 만점은 어떤 모습이야? 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 살을 다 뺀 뭐 다이어트를 다 성공한 모습, 뭐 내가 공부가 제대로 되어가는 모습, 뭐든지 좋아요. 그런데 현재 상태는 몇 점이야? 라고 하면 7점이야, 6점이야, 어떤 애는 2점이야 이렇게 말을. 그 2점은 어떤 모습이야? 나머지 8점은 왜 남겼어? 뭐가 더 채워지면 10점이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되게 급해요. 뭘 잘하고 싶어요? 그럼 알았어, 그거 잘. 근데 뭐가 문제인데? 막 이렇게 빨리 넘어가는데 목표에 대해서 많은 말을 나누면 나눌수록 굉장히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코칭을 제일 처음에 접했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답을 안 줘야 된다는 거. 제가 어린이집 원장을 그때 당시 20년 이상을 했던 때라 엄마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답을 다 알고 있는 상태인데 엄마들이 질문하면 나도 같이 질문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답이 1, 2, 3, 4, 5, 6, 7, 8, 9, 10까지 다 나와 있어. 그거를 참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가 답을 주었을 때는 실행률이 10%도 안 돼요. 그런데 어설프게 질문해가지고 본인이 실행에 답을 내잖아요. 8, 90%가 실행력이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으로 바꿔야 된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공부예요. 질문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점수를 이루기 위해서 아까 5R이 똑같아요. 그 목표를 이루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어? 그거 다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 진짜 거기까지 그런 어려움도 있구나. 진짜 그래 헐 하면서 다 공감해주고 어려움에 대해서 다 쏟아놓게 하시면 대부분 다 어떻게 말하냐면 이거에 대해서 진짜 말하고 나니까 속 시원하다라고 말을 해요. 누가 그거를 커트하지 않고 있는 대로 다 자기 어려움을 말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다 그런데 진짜 네가 말한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그래도 네가 가진 뭔가 자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네가 과거에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 하면 성공한 거에 대해서 다 자랑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네가 진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도전해 볼 수 있는 행동 하나가 있다면 뭐야? 뭐 그게 30분 앉아 있는 거라면 30분 앉아 있는 거, 그게 뭔가를 새롭게 하는 거라면 새롭게 하는 거, 이걸로 해서 잘할 수 있는 거를 충분히 잘 된 거를 상상도 해보게 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마지막에 코칭의 파워가 뭐냐면 점검하는 거예요. 상호 책임하는 거. 너 했어 안 했어가 아니라 야 정말 엄마가 알고 매일매일 응원해주고 싶은데 엄마가 어떻게 알고 응원해줄까? 점검해줄게가 아니라 응원해줄까야. 이해 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할까? 나이가 어릴수록 엄청 자랑하고 싶어서 엄청 엄마 내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말하면 그때 칭찬해줘 라고 나올 거예요. 코칭의 파워가 제일 처음에는 애들이 약속을 해놓고 가도 1주, 2주, 3주, 4주는 계속 못 해와요. 못 해오면 저는 왜 못했어? 라고 한 번도 하지 않아요. 못했을 때 마음이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잘 안 됐어요. 너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었구나. 그럼 그때부터 박수 막 이러면 놀래요. 해야 되겠다 맘만 먹었는데 박수 치라고 하니까 막 놀래가지고 신중형 애들은 막 뒤로 기어 들어가고 싶어라 해요.
그런데 진짜 생각만 했으면 박수. 그 다음에 이제 한 걸음 나가면 어떤 모습일 것 같아? 라고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은 66일이 지나야 하나의 습관이 잡혀요. 생각도 똑같아요. 66일이 지나야지 내가 아이를 질문하면서 키워야 되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건 거예요. 이해가죠? 자, 네, 코칭은 미래 관점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보세요.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현재는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미래는 정말 비잉에서 나와요. 여기는 해빙이 뭐냐면 가지고 있는 거, 이미 갖고 태어난 거, 잘생긴 거 뭐 갖고 태어난 거죠. 그 다음에 뭘 잘하는 거, 이런 건 다 갖고 태어난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게 과거야. doing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 능력을 말해요. 근데 being은 존재 자체예요. 존재 자체. 그러니까 코칭은 미래에서 현재로 갭을 줄여나가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가 그렇게 잘 하고 싶은데 그렇게 다 된 모습을 상상해봐. 그럼 다 된 모습을 충분히 VAK라는 말은 비주얼, 오디토리,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귀로 직접 들리는 것처럼, 몸으로 직접 느껴지는 것처럼 충분히 느껴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싶은데 현재, 지금 어려운 것들은 어떤 게 있어? 해서 어려운 것들 다 한 다음에 하나씩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 갭을 줄여나가는 게 코칭이에요.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여기에서 충분히. 자, 보세요. 일반형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이렇게 지시형으로 남아 있어요. 부모도 똑같잖아요. 지시형으로 딱 하고 나면 어때요? 애들이 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선생님은 자기 생각만 있는 줄 알아요. 내 생각도 있다고요.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똑같아요, 부모들하고도요. 이게 뭔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면 찌꺼기가 남아 있어요. 오해의 선입견이 남아 있어요. 왜 우리 선생님은 나한테 맨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쟤는 왜 맨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기는 억지로 실행하거나 실행 안 해요. 요즘 애들 엄청나게 잘 개기거든요. 그래서 뭐 하면 튕겨져 나가버려요. 엎드려 자버려요. 실제로 이렇게 제가 수업 가도 앞에서 화장품 이거 다 꺼내놓고 막 토닥거려요. 어떤 애는 실제로 나와서 갑자기 일어나서 나오더니 한 바퀴를 막 이렇게 돌아, 교실을. 너 지금 뭐하니? 그랬더니 아니요, 좀 졸려서요. 이 꺼내서 막 화장을 하는 애는 너 약속 있니? 네. 여러분의 그 시각을 가지고 애들한테 갔다가는 여기서 속 터져서 그래요, 그렇게 돼요. 억지로 실행 안 해요. 자, 그런데 코칭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예를 들면 질문해요. 그럼 질문하면 애가 말하는 답이 설령 내의 생각하고 뭔가 엇갈리더라도 엇갈린 거를 다시 또 물어볼 수 있거든요. 선생님은 이런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또 애가 말을 하게 돼요. 그런 이유에서 그런 거구나. 이게 계속해서 그런데 선생님 마음은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 너 이해가 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 커뮤니케이션이 자동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문하면서 스스로 답을 내면서 실행하게 돼요. 자퇴하지 말라고 저보고 해결하라고 맡겨주는 애들한테도 한 번도 자퇴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 그냥 질문했어요. 스스로 결정해요. 지금까지 만난 애들 중에 2명 자퇴했어요. 왜? 걔네들은 자퇴를 하는 것이 저랑 같이 코칭하면서 훨씬 더 명확한 목표가 생겨져 있었기 때문에 자퇴하고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거를 선택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무진장 싸우시죠. 결혼 초창기에 되게 많이 싸우셨죠. 안 싸우셨구나.
저도 엄청나게 싸웠던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저럴까? 전 제일 싫어하는 게 집에서 뒹굴거리는 거였거든요. 저희 남편이 이게 뭐죠? 네, 리모컨 들고 소파로 뒹굴, 침대로 뒹굴. 진짜 저는 쉬는 날에도 뭔가 생산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와, 돌겠는 거예요, 진짜. 이 뒹굴거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에너지를 채우고 있는 거였는데, 저는 제 방식대로 남편을 뭔가 바꿔보려고 했었죠. 안 바꿔지죠. 절대 안 바꿔집니다. 지금도 안 바꿔져요. 세면대 물 좀 잘 내려가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뭐냐면, 그 정도면 콸콸 내려가는데 진짜 막 이러지는 때가 있어요. 정말 안 맞아요. 그런데 타인 조작하려면 정말 조작 안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 자신을 조작하고, 내 자신, 그래 내버려 뒀다가 내가 시간 있을 때 해야지 라고 그냥 제가 해요. 제가 그게 제일 빨라요. 왜? 남편이 또 잘해주는 거는 또 다른 게 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하고, 제가 저 스스로를 바꿔서 움직이면 그게 훨씬 더 빨리 가요. 애들도 똑같아요. 애들 공부 안 한다고 야단치잖아요. 애들이 공부에 대해서 가장 걱정 많이 해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가장 걱정 많이 합니다. 이럴 때에 진짜 하나님하고 연결해 주세요. 하나님한테 물어봐. 그럼 어떻게, 하나님 대답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하냐고. 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다 답을 하고 계시는데 네가 못 알아챌 뿐이야. 네가 검사할 때, 또 선생님하고 말할 때, 선생님이 진로 얘기해 줄 때 다 네가 관심이 가는 것들이 다 있는 것들이,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위해서 반드시 네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마음의 소원이 되는 거, 네 마음이 관심이 가는 거,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건 너를 통해서 정말 세상에 기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건 거야. 예를 들어서 뭘 잘 되어서, 뭐가 되어서 직업을 꿈으로 심어주는 게 아니라 가치관을 꿈으로 심어줘야 되는 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 이해가죠? 그래서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근데 대부분 다 여러분이 대화할 때 막막해라 하는 거 저도 이해가 다 가요. 내가 이렇게 뭔가를 물어보려고, 아우 됐어 이렇게 말하는, 됐어 엄마. 저희 아이들이 늘상 했던 말이에요. 엄마 그건 엄마한테 오늘 애들이나 해줘, 나한테 고생하지 마, 됐어. 이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지금 34살 31인 저희 아들 딸인데, 근데 지금은 이제 물어보러 오더라고요. 맨날 됐어 하지 마 이런 거 했었거든요. 제가 많이 그 과정을 겪어서 아는데, 내 자체가 질문과 경청, 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해 주시는 거를 내가 환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들을 줄 아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여유로울 때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잘 되어가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왔는데요. 여러분, 퀘렌시아라고 하는 말은 스페인어로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이에요. 이 책에 보면요, 세상에 가장 힘들고 지쳤을 때에 동물들도 이제 자기 그 공간을 찾아간대요. 그런데 투장에 들어가는 소가 딱 들어가서 자기가 지쳤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먼저 찾고 들어간대요. 그래서 싸움을 하다가 지쳤을 때 그 장소로 들어가면 싸움이 멈춰줘야 된대요. 그게 퀘렌시아라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만의 공간, 또 여러분만의 그 어떤 거, 저는 산책하는 길이에요. 산책하는 일. 산책하면서 기도하고, 산책하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거 이렇게 풀어내는, 이게 이제 저만의 퀘렌시아 방법인데, 여러분에게 퀘렌시아는 뭘까? 기도하는 거, 뭐 말씀 듣는 거, 뭐래도 좋아요. 여러분만의 퀘렌시아를 만들어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만의 영역에서 에너지를, 영적인 에너지, 정신적인 에너지, 육적인 에너지를 채울 때 여러분의 삶에서 수도 없이 오는 영적인 공격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올라오는 이런 많은 것들을 해결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나무는 아무리 아름드리 큰 나무가 되어도 혼자서는 숲이 될 수 없다고 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분 한 분이 큰 나무가 되셔서 아름다운 숲을 이루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칭 리더십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뒤에다가 우리 부목사님이 복사해서 놓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오늘 마치도록 할 텐데요. 앞에 이게 안 배워가지고 많이 당황했어요.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